자, 미쳤다. 페인트 예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페인트는 NC 센터를 배경으로 그 스토리가 진행되는 책으로, 이 아이들이 13살부터 19살까지 아이들이 부모 면접을 통해서 부모를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일단 이 NC 센터의 아이들은 NC센터에서 나가게 되는 아이들은 두 분류로 나뉘는데, 부모 면접을 통해서 나가거나, 아니, 부모랑 같이 살기 위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제노처럼 그냥 딱 19살까지 계속 살다가 혼자서 성인이 되어서 사회로 나가는 그런 두 부류가 있는데, 본인은 이 두 부류 중에서 어떤 쪽으로 갈 것 같은지, 그게 사람마다 되게 궁금했는데, 저는 뭔가, 음, 그냥 새로운 부모를 만나는 것도 되게 어색할 것 같고, 제 나이도 한 열 몇 살이나 됐는데 그 상황에서 생판 모르는 남이랑 가족이 된다는 게 너무 어색할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사회로 나가면 NC센터라는 꼬리표가 달리는 거니까 되게 사회에서 차별을 받잖아요. 그래도 저는 제도처럼 그냥 성인이 이제 기간이 만료돼서 나갈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일생을 모르던 사람이랑 살던 것보다는 혼자서 나가서 여러 고난에 부딪혀 보면서 성장하는 게 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나갈 것 같습니다. 민성이님. 예주랑은 좀 다른 생각인데, 그냥 적당히, 부면접 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나쁘지는 않다 싶은 그런 사람을 골라서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요, 일단 NC센터라는 꼬리표가 있잖아요. 이게, 여기 내용에서 보면은 얘네 싫다고 약간 드론 같은 걸 날린다나? 그런 사람도 있다고 봤었던 것 같거든요, 이 책을 읽을 때. 근데 그런 걸 보면 일단 NC센터라는 꼬리표 자체가 굉장히 불이익이나 그런 게 굉장히 클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그게 일단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다양한 경험이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 성인 되기까지 나이가 얼마 안 남았어도 일단은 이 다양한 경험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모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일단은 가족이 있는 편이 전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냥 적당한 사람 면접을 통해서 할 것 같아요. 선생님 얘기해주세요. 저는 제가 선택할 수 있다라면, 저는 굳이 가족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그 N센터에 머물겠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랑 지내면 뭐 간섭도 많이 받아야 되고, 뭐 부딪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뭐 친구들이랑 지내면 아무래도 그런 좀 더 이렇게 뭐야, 자유롭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는 거고, 또 이렇게 가족의 정이라는 것들도 처음부터 없었으면 별로 그런 걸 못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함께 사는 사람이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NC센터에서도 서로 간의 관계를 잘 맺어서 간다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의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두 번째로는, 이 책의 제노를 보면 되게 통찰력 있고, 이제, 이 책에서 나이가 많은 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경험이 많아서 모든 부모를 되게 꿰뚫어 보고 그런데, 과연, 제노가 이렇게 부모들을 뚜렷이 보는 게 과연 좋은 것 같나, 아니면 나쁜 점 같나, 그 부모 면접을 할 때 좋은 편인 것 같나, 나쁜 편인 것 같나, 이게 뭔가 궁금했는데, 저는, 통찰력 있는 게 좋은 부분인 것 같은 게, 이 NC센터 이 책을 보면은 돈을 노리고, 지원금을 노리고, 그 부모 면접을 하려는 부모들도 많고, 아니면, 많은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꿰뚫어 보고, 만약에 그 사람들을 잘못 봐서 결국에 가족이 돼서 같이 살게 되다 보면은, 그, 뭔가, 살게 되다 보면 좋은 그런 취급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너무 냉철하고 너무 깐깐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통찰력 있게 부모를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민성님. 저도 일단 통찰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안 좋은 그런 사람 같은 게 약간 돈이 필요하다. 막 빚이 생겨가지고 지금 돈이 급하다. 이런 사람을 이제 알아낼 수, 잠깐만요. 알아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 내 가족이 앞으로 될 사람들이니까 통찰력 있게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은요? 저는 뭐 두 사람 입장과 좀 다르게 그냥 애는 애다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면 선택할 수가 없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특히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은 감동이 자꾸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과거의 경험에서 이미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아닌 거여서 만약 내가 이걸 처음 보는 거였더라면 막 감동하고 와 멋지다 할 것 같은데 처음 보는 게 아니라 그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을 봤었기 때문에 그거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여기다 보니까 세상이 별로 감동할 것 새로운 것이 주는 재미 묘미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좀 이렇게 뭐야 속상하다고 해야 되나 특히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독서 토론을 할 때는 물론 이제 제가 선생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덜한데 만약 내가 선생이라는 위치에 있지 않고 여러분과 똑같은 위치에 있더라면 만약 여러분과 똑같이 내가 이걸 처음 보는 사람이었더라면 내가 분명히 더 감격하고 막 이랬을 것을 이런 얘기 뭐 다른 거에도 나왔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여겨지다 보니까 그 자체의 어떤 그런 좋음 이런 거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고 어 그냥 이렇게 가족이나 뭐 이런 것들은 머리로 막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필 받는다고 해야 되나? 어떤 운명적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인연이 맺어진다고 믿는 어떤 그런 편들인데 자꾸 이 얘처럼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지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은 선택을 잘 못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젊었을 때 그 사랑에 빠진 사람은 결혼을 하는데 나이가 자꾸 많이 먹을수록 오히려 결혼하기 힘들어진 어떤 그런 이유들이 이것저것 자꾸 따지게 되고 뭐 옛날과 비교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거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도 또 함께 놓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그냥 못 모르고 사는 게 때로는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제노 301이었다면, 헤어름 하나 가족이 이 면접을 받기 전에 그런 부모 교육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경청했지 않던, 아니, 잘 들었지 않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뭔가 다른 면접자들에 비해서 좀 준비를 덜 한 느낌이 드는데, 본인이 제노라면 이런 헤어름 하나 가족을 보고 이제 마음에 들어 할 것 같나, 안 들어 할 것 같나요? 저는 마음에 안 들어 할 것 같은 게, 일단 아무리 내추럴하고 본인의 모습 그 자체로 있어도, 또 그 NC 센터에서 하는 부모 교육이나, 그리고 그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뭔가 이 아이를, 이 아이를 너무 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뭔가, 이 아이를 너무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이런 느낌이 안 들 것 같아서 저는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성이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저도 가족을 선택하러 오는 자리에서 제대로 된 준비도 하지 않고 왔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불만이 생기고 화가 날 것 같지만, 자신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꾸밈없이 말해주고, 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근데 약간 꾸밈없이 보여주는 모습이 오히려 계속 가식적이고 돈만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보던 그런 제노로서는 일단은 얘네가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일단 내 가족을
가족이랑 만날 수도 있는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왔다는 점에서 불만이 세게 생겨가지고 다른 면접은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만약에 진짜 최악인 사람들을 만났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어떤가요? 네, 저도 그 아까 앞에 이야기와 연결되는데 제누가 이른바 그뭐 통찰력이 있고 뭐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될 사람들을 피하려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높은 점수를 주는 그러한 그 반작용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도 그 잘 모르지만 점차적으로 성장해가고 준비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이 바람직한 그런 걸로 이 책에서는 그리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소설이 아니라면 현실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정말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진심이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에 오히려 그 제누가 끌리는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솔직한 것과 진심을 다하는 것과는 사실은 좀 다른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진심을 다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기본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예주 수고했습니다. 자, 예주가 말한 것들 중에 처음에 이제 이른바 엔시덴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미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왜 선생님이 지금 이 얘기가 미래 이야기인데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걸까? 미래 이야기라는 측면은 어떤 측면이 미래 이야기야? 인지센터라는 신기술이랑 정부지원금? NC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기술들이나 시설들. 기술들이나 시설들 중에 새로운 게 뭐, 그 뭐야, 신기술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지? 요즘에 실은 안 되는 게 뭐가 있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요즘? 그다음에 민성이 뭐라고 그랬어? 뭐가 미래라고? 네. NC센터에 데려가는 정부지원금 주는 거? 아까 헬퍼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헬퍼도 있었고. 자, 헬퍼요. 뭐라고? 예주 아까 뭐라고? 민서이가 헬퍼라고 얘기했어요. 헬퍼? 헬퍼가 누가 헬퍼야? 저기 그 입양하는 사람들? 헬퍼가 약간 로봇 같았던 거. 헬퍼 로봇 같은, 같았어? 자, 로봇 같은 뭐라 해야 되지? 이 책에서 NC센터는 오늘날 현재 뭐야? 오늘날 현재 NC센터 같은 곳이 있어 없어? 보육원? 어? 보육원 같은데? 보육원. 우리 흔히 말하는 고아원이라고 불렀던 지금은 이제 보육원이라고 부르는 곳이 지금도 뭐하다는 거야? 존재하다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도 고아인 아이들에 대한 뭐가 있어? 입양이라는 제도가 있어. 지금도 고아원의 그 시설 아동들이라고 그러는데 고아원에 있는 그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중에 18세가 되면 보호 종료가 돼. 보호 종료. 더 이상 그래서 그 시설에서 나와야 돼. 나와서 그 뭐 선생님 지금 얼마 받는지 모르겠는데 몇백만 원 받고 그 정착금 몇백만 원 받고 나와야 돼. 그 돈 갖고 이제 자기 홀로 이제 뭐 한다는 거야?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보호 종료 아동들, 즉 이른바 고아원 출신, 양육원 출신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지금도 사실은 없지 않아 좀 있어. 그런 거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가 뭐의 이야기야? 현재의 이야기야. 그런데 여기 있는 이야기가 또 현재 이야기가 아닌 미래 이야기라는 측면은 사회 제도적으로 아예 여기는 나라에서 뭐해라 아이들을 뭐해라 양육 보호 그 야이센터에 맡겨라 라고 오히려 그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뭐 해주는 거야. 뭐 장려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걸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로 생각을 해. 근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일반적인 거야, 일반적이지 않은 거야.
일반적이지 일반적이지 않고. 않고 뭐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거나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좀 이렇게 뭐 쉬쉬하면서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거나 아니면 뭐 유기된 아이 그냥 아이를 뭐 이렇게 베이비 박스에 놓거나 뭐 이런 경우에 그 아이들이 영아원 보육원에서 이렇게 자라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사회 제도적으로 이것들이 정착되는 데 비해서 지금은 사회 제도적인 어떤 그런 법률적인 그런 정착이 아닌 쉬쉬한 어떤 그런 보완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라는 점이 일단 다르고 두 번째 다른 점은 뭐가 제일 큰 다른 점일까? 지금과 이 페인트라는 소설 속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아이가 부모를 선택하는 것. 그렇지. 아이가 부모를 면접하는 것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이에요. 지금도 부모가 아이를 입양해 가는데 지금은 아이에게는 그런 권리가 모르겠어요. 선생님 아이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지를. 그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부모가 아이를 뭐 하는 걸로 입양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쌤을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부모 자격 시험은 봐. 시험 보는 게 뭐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필기 시험을 본다는 게 아니라 부모가 과연 양육할 수 있는 입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되어 있나 그 사람이 뭐 재산 상태라던가 뭐 이런 몇몇 가지를 이렇게 점검을 해 사실은. 그래서 아무나 뭐 예주가 가가지고 저 애기 입양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예주가 입양할 수 없어. 또 뭐 나이가 너무 많은 할아버지가 홀로 사는 할아버지가 나의 입양시킬게요. 입양 못해. 입양 허락 안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그러한 제한 조건을 두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부모가 아이를 선택하는 데 비해서 이 측에서는 발상 자체가 아이가 부모를 선택한다라는 그러한 발상들을 갖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입양하는 사람들에게 이른바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입양하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기본적으로 입양했다고 무슨 나라에서 보조금 주는 거나 그런 게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입양을 하면 나라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 보조금을 줘.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조금을 타 먹을 목적으로 아이들을 입양을 해.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오히려 학대를 해. 그러니까 방치하고 학대하고.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그 아이인데 미국으로 입양을 간 거야. 근데 그 미국으로 입양 갔는데 그 부모가 그런 식이었다는 거야. 그냥 그 보조금만 받아먹고 이 아이들을 학대하고 맨날 일 시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도망쳐 나오고 그 도망쳐 나오다 보니까 그 아이가 미국 시민권을 제대로 받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추방당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어떤 그런 또 이렇게 마음 아픈 어떤 그런 사연들을 갖기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페인트라는 책이 이러한 그 미래의 이야기를 어떤 그리고 있지만 전혀 그 현실과 똥떨어진 어떤 그런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어떤 그런 책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묻고 있는 건 뭘까? 여러분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서 계속 저자가 질문하고 있는 건 뭐라고 생각이 들었어? 어떤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어? 혹시? 예준아, 민성이 이 책이 뭐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 여러분 니네가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지난번에 그 뭐야 우리 만난 적 있나요? 그 책은 야생동물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었잖아. 야생동물의 보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어떤 그런 책이었잖아. 그다음 우리 그 전에 또 본 책이 뭐였었지? 그 전에 우리 본 게 뭐였었지? 책이? 음, 기억들이 안 나. 전에 게 뭐, 우리가 그 전에 어쩌면 좋아 14살? 어쩌면 좋아 14살 같은 경우에는 어떤 14살 아이의 그 사랑, 뭐 아이가 그 느끼는 어떤 그런 사랑과 우정,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였잖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면 이 페인트라는 책은 뭐에 관한 문제냐고 여러분들 보기. 선생님은 이 책이 끊임없이 묻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족이란 어떠해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가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게 없었어. 왜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에 생각해 볼 필요가 없었어? 가지고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가족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그냥 태어났더니 뭐가 있는 거야? 가족이 있는 거였잖아. 당연히. 내가 이 가족을 내가 싫어라고 내가 가족을 뭐 할 수 없는 거야. 바꿀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세팅돼 있어갖고 변함이 없는 거였다는 얘기. 그 고정, 그 상수야, 상수. 변수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근데 이쪽 페인트에서는 그 가족이 상수가 아니야. 자기가 선택하냐에 따라서 뭐 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뭐해? 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가족이란 무엇인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근데 이런 질문들이 특히 중요한 이유들이 뭐냐면 민성아 나 지금 너무 무서웠어. 나 너무 무서웠어. 아니 이게 이 머리를 머리카락이 이렇게 되면서 네 저쪽 그 베란다 그 열려있는 시커먼데 이렇게 반사가 되면서 뭐 이렇게 허연 막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좀 봐가지고 저 누구지 막 이러면서 막 그지 막 이러면서 아니 그 제가요 머리를 너무 묶고 싶은데요. 감아서 뻗칠까 봐 못 묶겠어요 지금. 그래 그래. 근데 어쨌든 막 딱히 뒤에 그 네 지금 여기도 위치를 있다. 못 잡겠어서 너한테 보면 왼쪽이 있구나. 왼쪽 머리가 묶고는 싶은데 반사돼 되게 갖고 막 뒤에 막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줄 알고 막 겁났었어. 자, 쌤 뭐 얘기하다 까먹었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요즘에 가족이 무엇인 건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있어. 우리 사회 자체가. 왜 우리 사회 자체가 요즘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회가 됐을까? 바로 그동안 우리가 보통 혈연,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혈연 가족,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옛날에는 대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여러 이런 대가족이었는데 요즘 어쨌든 핵가족, 부모와 자식 이대로 이루어져 있잖아. 근데 요즘에 가족이 이런 가족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른바 조선 가정. 조선 가정이 뭐야? 그 할머니 할아버지랑 그렇지. 자식이랑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가만 사는 그런 가족들도 있다는 얘기. 또는 한부모 가족. 한부모 엄마 가족. 아빠랑 엄마 아빠 중에 한 분만 하고 한 분만 계신 어떤 그런 가족들도 있다는 얘기. 또는 재혼에 의해서 그 새엄마 또는 새아빠와 뭐해? 사는 어떤 그런 가족. 그래서 그 또 형제가 있는데 나랑 얘랑 뭐야? 피가 안 섞인 형제야. 근데 형제가 된 거야. 그런 가족의 형태가 나타난다던가. 또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이라고 해서 뭐 외국인과 이렇게 저기해서 결혼해서 생긴 어떤 그런 가족들. 혹시 이번에 그뭐 칸 영화제 뭐야 해서 상 받은 영화 알아? 브로커였어 그 영화가 이름이? 몰라요. 브로커가 받았어요? 뭐라고? 나 몰라. 브로커란 영화에 송강호가 상 받은 거 아니야? 무슨 나무주연상인가 무슨 상인가? 몰라요. 혹시 브로커란 영화 그 예고편이나 뭐 영화 봤어? 못 봤어? 아니요. 전혀? 그 예고편은 봤어요. 봤어? 봤어? 그 얘기도 예고편은 봤냐고 예주. 예고편만 봤어요. 거기 보면은 어떤 한 아이가 아이유 나오는 영화 아이유. 그 아이유가 그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버리잖아. 근데 또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은 또 그 베이비박스에 있는 애를 또 훔쳐다가 그걸 또 뭐 하는 사람들이야. 팔아 넘기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야. 뭐 그런 그런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 가족은 무엇인 건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또 나중에 가족이 되는 이야기로 그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결혼도 안 했고 혈연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로 살게 되면 그것도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가족이란 무엇인 건가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식구라는 말 알아? 식구? 식구. 식, 아, 식구. 이거 우리 식구, 우리 가족 식구다. 비슷한 라는 말, 식구. 우리 가족들이 어? 민성아 뭐라고? 모르겠어. 식구. 식구라는 말의 뜻 혹시 알아? 뜻은 몰라요. 이 식구. 이 식구라는 뜻이 밥을 같이 먹는 사이라는 거야. 밥을 같이 먹는 게 식구라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그 밥을 누가 같이 먹어? 기본적으로 가족. 가족이 밥을 같이 먹잖아. 그래서 가족 이퀄 식구였단 말이야. 그런데 뭐 예주가 가족과 떠나서 민성이하고 같이 둘이 룸메이트로 살면서 그럼 룸메이트로 살면 같이 밥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러면 예주에게 민성이가 뭐가 된다는 거야? 식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함께 살면 가족 아니냐. 함께 살면 그게 식구 아니냐. 꼭 혈연으로 이어져야 그게 식구냐, 그게 가족이냐.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요즘에 이른바 우리나라는 철저히 혈연 중심의 사회였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는 경우는 혈연 중심의 어떤 그런 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꼭 혈연 중심이어야 하는가? 라는 어떤 그런 점에서 함께 살면 되는 뜻과 마음이 맞는 거, 호흡이 맞는 것들,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봤을 때 이 페인트는 바로 그러한 그 문제의식들, 그러한 고민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도 볼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식구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러한 그 문제 제기가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고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 거지. 기존의 가족의 근간 뿌리를 흔드는 그러한 발상이기 때문에 좋지 않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쌤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하다 보니. 자, 다음 민성이. 어, 일단 저는요, 첫 번째로 이 NC센터가 약간 아이를 낳고 버리는 그런 거를 되게 지금과는 다르게 좀 되게 자유롭게 하게 만든다. 그런 반발이 있었잖아요. 이걸 만들 때 아마. 그래서 자기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약간, 아이를 낳았는데 이렇게 버리는 게 확실히 약간 권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약간 불우하게 자란 것보다는 NC센터에서 자라면서 조금 더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아예 나쁘진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를 여기에 데려다 놓을 그럴 부모면은 별로 좋은 부모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더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주는요? 저도 민성이의 생각이랑 비슷한데, 일단 진짜로 본인의 자식을 아끼는 부모면 NC센터에 아무리 정부가 권장을 해도 NC센터에 안 집어넣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는 만약에 진짜 부모가 나를 NC센터로 집어넣었다면 NC센터에서 기분 나쁘게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NC센터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본인이 부모를 고를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있는 부모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은요? 일단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민성이하고 예주 의견에 대해서 선생님 그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그 NC센터가 활성화되면 더 좋은 부모를 만날 가능성이 커지는 건지 그 원리가 좀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왜 아이들을 이렇게 NC센터, 맡기면 그 아이들을 맡긴다는 얘기는 그 부모가 별로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거고 그러면 아이들을 맡기지 않는 부모들은 자기 아이 낳아서 키울 건데 그럼 그 부모들은 자기 아이 낳아서 키우기 때문에
굳이 입양하지 않을 거고. 그렇다면 도대체 좋은 부모가 어디서 있어서 아이들을 입양한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잘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선생님 생각은? 근데 민성이. 결혼을 한 부부라고 해도 아이는 갖고 싶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거나 아니면 아이를 갖고는 싶지만 직접 아이 낳기는 무섭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무조건 사람들이 다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NC센터에서 이런 애들을 입양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다음에 이 정부 지원금 같은 걸 위해서라도 열심히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얘네가 다시 돌아가면은 훨씬 큰 금액을 물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위해서라도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나올 것 같아요. 좋은 부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건 맞으니까. 네, 이해가 됐습니다. 뭐 난임 부부, 그러니까 요즘에 임신을 원하나 임신이 되기 힘든 그런 난임 부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아예 뭐 자기가 뭐 자기 애를 낳기는 두려운데 아기는 좋아하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 원래 민성이 질문이 뭐였지? 애당 질문이? 이 NC센터가 살짝 파양이라고 하나? 아니, 파양이 약간 아이를 책임감 없이 버리는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런 걸 약간 좀 권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 NC센터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NC센터 같은 정책은 일단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줘서 그들이 맘 놓고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꼭 이렇게 NC센터로 데려올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아기를 형편이 안 됐는데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 뭐 직장을 제공해 준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돌보미를 보내줘서 아이를 이렇게 잘 대신 맡아줘서 그 부모하고 어쨌든 끊임없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아기 낳은 부모와 N센터 두 개를 이렇게 잘라내어서 따로따로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형태는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가라는 부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선생님 개인적으로 사실 이게 좀 이렇게 모순된 이야기인데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 과학 영화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아기를 더 이상 부모가 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끔 미래 공상 과학 영화에 보면 자궁을 쉽게 말하면 아기 공장이 있는 거예요. 아기 공장이 있어서 아기 공장에서 아기가 키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수정부터 그 자궁이 따로 있어서 수정부터 거기서 아이가 자라고 거기서 아이가 뭐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아이가 그리고 이런 국가 이런 에이센터 같은 곳에서 키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면 어떨까. 그래서 이른바 가족이라는 걸 해체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이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 가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심을 갖게 되고 뭐 예를 들면 뭐 재산을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왜 많이 모으려고 하냐 물어봤더니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빈부격차나 이런 것도 많이 생겨나고 그런 건데 만약에 이렇게 개별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면 그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아도 되고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아도 된다라면 굳이 자기가 많은 돈을 그 모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을 이유도 없는 거고 자기 죽으면 어차피 그 돈 다 다시 사회에 환원되고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회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가족 시스템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했다가 아주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인간도 아니라고 저런 비인간적인 얘기를 한다고 아주 욕 바가지로 먹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런 제도에 대해서 찬성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그 사람이 잘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이 책에서 보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도입되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기 안 낳아서 인구가 줄어들면 그냥 인구가 줄어드는 대로 사는 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가 지금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지만 조선시대 그 3일 독립 만세 운동할 때는 우리 인구가 예를 들면 2천만 결례였다고.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2천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100년 만에 지금 우리가 남한만 5천만, 남북 합하면 7천만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럼 거의 3배 이상을 뛴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 100년 전에 2천만 인구로도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꼭 지금 5천만, 7천만 인구로 살아야 되냐는 얘기지. 그런 점에서 인구가 감소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감소된 형태로 그대로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가? 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아키가 있잖아요. 아키가 자기의 이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홀로그램으로 만나고 이걸 처음에 제누한테 양보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최는 또 그 원래는 형이한테 소개를 해줬어도 제누한테 소개를 해줬어도 아키를 추천했을 거라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만약에 아키였다면은 이런 좋은 사람을, 친한 제누 같은 그런 사람한테 이런 기회를 넘길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일단 저는 넘기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돈만 보고 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걸 넘기기 힘들 것 같고, 들은 말로는 나를 어차피 추천했을 거다라는 말도 있으니까 형이 아니 제누한테 약간 슬쩍 물어보거나 한 다음에 이제 제가 할 것 같습니다. 예주는요? 저도 제가 일단 계속 면접을 진행할 것 같은데, 어,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부문 면접을 하면서, 그리고 본인도 되게 그 부모를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에 계속 면접을 진행하면 좋은 결과가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제노에게 추천을 했더라도 이때까지 보았고, 아키가 보더라도 이때까지 보던 제노의 모습은, 그래도 결국에는 입양까지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가 계속 진행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요? 저는 속으로는 내가 하고 싶다 생각하면서도 겉으로 일단 양보하는 척하고 그 상대방이 다시 양보해 주기를 바랄 겁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형이 해야지 뭐 이러면서 아주 착한 척을 할 거고, 만약 그 형이 눈치 없이 냅다 한다고 하면 그래 해라고 하면서 뒤로는 아마 크크거리면서 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하고 싶지만 가까운 사람이 그런 일이 있다라면 우선은 양보하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착한 척하는 거에 더 만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착하진 않나. 또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응? 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의 말이 이해가 가? 착하지는 않나 착한 척하는 거에 만족하겠다는 그 태도가 이해가 가? 많이 이해가요. 많이 이해가 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 착한 척을 하지만 착하지 않은 그래서 섭섭한 사람. 그런 게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내가 갖고 싶어 라고 얘기를 왜 못할까? 왜 갖고 방법 딱 하나 싶으면서도 있죠. 민석이 뭐라고? 방법 딱 하나 있죠. 어떤 방법이 있어? 착한 척 안 해도 되고 내가 마음대로 편하게 하는 방법. 어떤 방법? 형이 괜찮냐고, 제노가 괜찮냐고 물어보잖아요. 괜찮았어. 괜찮았어까지는 딱 대답하는 방법.
그 이상도 가지. 그럼 그쪽에서 괜찮았어? 그럼 내가 해야 되겠네라고 말하면. 제누가 그 성격일 것 같아요. 아니 만약에 그러니까 근데 일단 세상에 그런 아무도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그건 정말 인성이 그런 사람도 나간 있다는 사람 같아. 얘기야. 문제는 아니 민성아. 그냥 뭐 나쁘진 않았어 이 느낌으로만 대답하면은 썼어. 나쁘지 않았어? 그래? 그러면 너한테 뭐 그냥 그래 그랬으면 내가 그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니죠. 근데 그런 거는 다 원래 그 면접을 보는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거나 아니면 그냥 뭐 나쁘진 않았어. 막 아예 나쁘진 않았어. 이 느낌으로 대답하면은 나쁨과 보통의 사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민성이는 지금 민성이 네가 만나는 사람도 너와 같은 마음일 거다. 또는 너보다 더 착한 사람일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그 상대방이 내가 그냥 할게. 민성아 내가 해도 되지?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 건데 너는? 아 근데 그거 어차피 넘기는 건 내 마음인데 넘기는 건 제 마음 아닌가요? 어, 일단 내가 이미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도 이제 상대방이 욕을 하면 아 그럼 안 넘긴다고 그때는? 쪽 박아야죠. 어? 쌍욕 박아야죠. 어. 아이고. 쌍욕을 받거나 찾아가거나 하기를. 결국 민성이 이야기는 안 넘긴다는 거잖아. 그렇죠. 어. 근데 선생님은 넘길 거란 얘기야. 근데 마음은 아파할 거란 얘기야. 자, 그건 어떤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서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제일 좋은 사람은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넘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 생각이 들어. 형이 좋은 선택을 하게 돼서 난 정말 기뻐. 난 그걸로 충분히 행복해. 충분히 만족해. 이럴 수 있으면 정말 좋다고 생각해. 내가 무슨 맛있는 아이스크림 있는데 예주가 내가 먹을게 했을 때 그래 예주 네가 맛있게 먹으면 나 정말 행복해. 이런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천사다. 예주 너 먹을래? 그래 맛있게 먹어. 그래서 나도 먹고 싶었는데 이럴 거란 얘기야. 그래서 겉으로는 예주가 너 내가 괜찮지? 몰래 했는데. 너 네가 먹으려 했던 거 아니었어? 아니야 나 그냥 아까 먹어서 나 괜찮아. 이렇게 뭐야? 앞에서는 뭐 하고 괜찮은 척 쿨한 척하고 뒤돌아서는 저게 어떤 아이스크림인데 막 이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지. 지금 쌤이 여러분에게 고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생각을 해보자. 왜 예주가 민성이 해결해 주게? 자, 나중에 생각나면 해결해 주시고 그 민성이 다 진행한 거지? 네. 자, 그럼 우리 페인트 책 몇 부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쪽. 예, 보면 제일 마지막 zet죠. 12쪽 그 마지막에서 셋째 줄 그 끝부분 보겠습니다. 물론부터 예주 읽겠습니다. 물론 마음씨 좋은 새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취하며 가족이라는 그럴싸한 가면을 뒤집어 쓴 듯 살아간다. 자,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취하며 가족이라는 그럴싸한 가면을 뒤집어 쓴 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NC센터에서 그 입양된 어떤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NC센터에 나간 아이들만 그런지 민성인의 가족은 예준의 가족은 이렇지 않은지 또는 나중에 부부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거나 뭐 이랬을 때 결혼을 우리가 보통 사랑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때로는 그 결혼한 부부들 사이에도 이른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취하며 가족이라는 그럴싸한 가면을 뒤집어 쓴 채 살아간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어? 쇼윈도 부부란 말 들어봤어? 네. 쇼윈도 부부가 뭐야? 약간 사람들 앞에서는 다정하고 진짜 부부처럼 연기를 하고 밖에선 그냥 평범한 동거인 정도.
그 사람들이 바로 서로에게 필요한 걸 취하면서 가족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대표적인 그런 쇼윈도 부부의 어떤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지. 그래서 과연 그 각 가족들마다 다른데 가족들 사이에도 부모가 자식 또는 자식이 부모에 대해 생각하는 것들도 서로 사랑과 존경, 정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아유 나는 너에 대한 뭐 의무를 다한다. 아니면 뭐 애들은 뭐 부모한테 용돈 타 쓴다. 뭐 이런 거에서 그냥 서로에게 맞춰가며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쌤이 가족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얘기했어? 아니 왜 아니라는 건 뭐야? 그렇다 인정하는 거야 지금? 그런 모습을? 글쎄요. 뭐 그런 가족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가족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 있을 수도 있고.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민성이 얘기했던 부분들 NC 센터를 둘러싼 논쟁해 가지고 자식의 유기를 정당화할 거냐 아니면 출생률을 높여 국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이 논쟁 비슷한 게 지금 있어. 어떤 논쟁이 있냐면 미혼모가 뭐야? 미혼모. 결혼을 안 했지만 엄마인 사람. 그렇지. 요즘 이른바 중고등학생 여러분 그 또래부터 시작을 해서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물론 뭐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10대 보통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한 15살 정도부터는 이른바 임신할 능력이 생기는 거지. 15살부터 이렇게 가임기 여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뭐 그 더 빨릴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사랑해서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임신한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 경우에 이제 아이를 출산했는데 자기가 고등학생인데 아이를 출산했어. 그랬을 경우에 자기가 그 아이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키울 능력이 안 되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학업도 해야 되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혼모가 낳은 아이들이 이른바 유기되는 경우 그래서 뭐 화장실에서 뭐 애를 출산해 갖고 뭐 애를 그냥 버렸다는 둥 아니면 대부분은 또 이제 그뭐 낙태 임신 중절 수술을 해가지고 낙태를 한다는 둥 이런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뭐 해주자 활성화 해주자 미혼모들이 아기 임신하고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잘 뭐하자 국가가 키워주자 그러면 가뜩이나 애 안 낳는다고 고민이고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좀 이렇게 해결될 수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현재 미혼모들이 아기를 낳는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야? 어떤 태도야? 부정적인. 뭐라고 해줘? 부정적인.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얼마나 품행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발랑 까졌으면 얼마나 애가 뭐그 속되게 말해서 뭐 이렇게 놀았으면 벌써 저 나이에 저렇게 연애질이나 하고 애나 낳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부정적인 어떤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귀한 아기를 낳았다. 이건 축복해야 될 일이다. 감사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그 미혼모를 우리가 잘 모여서 도와서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아기를 국가와 사회가 잘 키워줘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시각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에서는 지금 뭐 하라는 거냐. 청소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해야 되는데 왜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지? 아니하고 이른바 문란한 성생활, 방탕한 성생활 이런 걸 오히려 부추기려고 그러느냐. 그런 점에서 옳지 않다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른바 청소년 성교육의 어떤 그러한 방향이 과거의 청소년 성교육은 이른바 순결교육이에요. 순결교육. 결혼 전에는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남자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갖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전통적인 교육이었어. 근데 최근 들어서의 성교육은 우리나라 이제 물론 여러분들 예주나 민성이도 성교육을 받았을 텐데 어떤 방향의 성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예주나 민성이 받은 성교육은 어떤 방향의 성교육을 받고 있는 거야? 상생력 예방 교육 같은 건 민성이 뭐라고? 기가 시간에
임신이 어쩌고 피임이 어쩌고. 기간 시간에 뭐가 어떻다고? 뭐 임신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피임은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뭐 어쩌고. 그러니까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뭐 그래서 피임을 통해서 거기까지요. 임신을 조심하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음. 그런 메시지는 하나도 없고요. 저희 교과서를 대충 훑어봤을 때 물론 그 파트는 읽기 싫어가지고 대충 읽었는데 일단 저희는 뭐 이래라 저래라라는 소리는 없고요. 근데 뒷부분에 가면 이제 약간 저희는 진도를 아직 거기까지 안 나왔거든요. 근데 뒷부분에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성관계 문제, 약간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토의해보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예를 들면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식부금이라던가 야동이라던가 그런 걸 보는 그런 사람이나 뭐 다양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는 그런 과정이 교과서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대충 읽었어요. 거기는 읽으라고 안 해서. 예주는 어쩌다 읽어서. 그 학교 교과 아니 배우지 않은 거 말고 따로 학교에서 무슨 다른 시간에 성교육을 받거나 이런 건 없어? 없었어?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성교육, 마찬가지고. 어. 성교육 받은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일단 임신이 어쩌고 이런 내용은 기가에 딱 올해만 했다는.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어떤 그러한 방향들은 지금 뭐 임신 얘기 나와서 성관계 가질 때 이렇게 임신이 되니 그리고 임신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뭐 피임을 잘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에서 이른바 그러면 피임을 잘해라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전제는 뭐가 있는 거야? 뭘 깔고 있는 거야? 임신은 하지 마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서양 같은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는데 서양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청소년들에게 콘돔 같은 거 이런 피임 도구를 나눠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그 분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는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인 거지. 절대 안 된다였는데 이제는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피임을 철저히 해라. 나누었던 그런 방식의 어떤 그런 교육을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이걸 더 넘어서서 자유롭게 성관계를 갖고 아기가 생기면 아기를 건강하게 낳아서 잘 기르고 국가가 잘 낳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정책 방향을 가져간다고 했었을 때 그것들을 과연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사회가 어떠한 의식을 갖고 있느냐, 사회가 그리고 어떠한 방향을 지향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치관이라던가 요구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달라진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우리 사회 인식이 과거에는 어쨌든 이렇게 전혀 완전히 부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여전히 부정적이긴 하나 하지만 그들이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정도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옮겨가고 있지 않나. 우리 사회 어떤 그런 인식이나 생각들이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여러분 학교에 또 성격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예주나 민성이도 역시 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지. 청소년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뭐 너네들도 당연히 뭐 남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더 커서 이제 뭐 당연히 뭐 연애도 할 수 있는 거고 결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자신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 건가 그리고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서는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가치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물론 그건 여러분 혼자의 가치관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야. 사실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이 또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것인 건가 여러분 학교나 사회 인식은 또 어떨 건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또 판단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5, 36쪽 보겠습니다.
자, 35, 36쪽에서 뭐 무슨 단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사랑?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사랑에 대해서 이 아키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거야? 음, 자, 36쪽에 보면 중간에 형, 나는 사랑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 라고 아키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엔 사랑이 없어도 같이 지내면서 사랑이 생긴다. 예주,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음, 어, 점점 돈독한 이렇게 사이좋은 관계를, 가- 어, 친구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처럼 사랑도 그런, 자, 그래서 나는 사랑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 라는 어떤 그런 분에서 노력에 의해서 서로 애쓰는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사랑이라는 것들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반면에 이거에 반대되는 생각은 뭘까? 음, 자, 나중에 예주가 한 남자를 만났어. 응? 그 남자를 만났을 때 사랑을 만들어 간다는 건 뭐야? 처음에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이 없었어. 그런데 예주가 살다 보면 노력하다 보면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아키가 말하는 시나리오야. 근데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뭐야? 민성이가 어떤 한 남자를 봤어. 그 남자를 보자마자 뭐에 빠진 거야? 사랑에 빠진 거야. 음, 그래서 그 남자하고 잘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거야. 어? 자, 어느 쪽일 것 같아? 예주? 둘 중에? 굳이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느 음, 쪽이 더 가까울 것 같아? 저는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 민성이는? 두 번째 거 다. 그래서 우리는 이른바 운명적 사랑. 어? 누군가를 사랑에 빠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뭐하고 하는 거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또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사랑도 노력해야 되는 거야. 물론 이게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도대체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들은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노력에 의한 것이냐?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61쪽. 자, 중간 아랫부분에 누군가 나를 민성이 읽어볼까? 형은 나를 누군가가 추천했을 나를 거라고 하고 누군가는 나를 누군가가 나를 꿰뚫고 있다는 기분 썩 좋은 것만 아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감사한 경우도 있다. 나를 잘 알고 있음에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배려하는 모습이 그렇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쉽게 말하고 또 쉽게 생각한다. 내가 알고 있는 상대가 전부라고 믿는 오류를 범한다. 그럼 사람 중에서 진짜 상대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자기 마음도 잘 모르는 인간들인데. 거기까지. 왜 이 부분을 읽으라고 했을까? 민성아, 쌤이.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러한 구절에 이 책을 쓴 작가 누구야? 이희영 선생님의 그런 생각이 뭐에 담겨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그 스토리가 전개되지만 그 스토리 중간중간에 이 작가의 세상을 보는 눈, 작가의 어떤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이렇게 스며 있는 그런 문장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장을 흔히 말하는 그 밑줄 긋기 그 문장들 중에 우리가 좀 곱씹어 볼 만한 어떤 그런 문장들, 그 의미를 우리가 따져볼 만한 문장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문장에 대해서 다 공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아 이건 아닌데 이건 뭔가 이 사람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79쪽. 자, 셋째 줄 좋은 부모를 예주. 좋은 부모를 만나려면 먼저 좋은 아이가 되어야 했다. 우수한 성적보다 착하고 바른 인성을 우선시했다. 가디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무례와 폭력이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도 경고 대상이었다. 타인과 가족이 되려면 그만큼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길러야 했다. 그 때문에 거기까지. 타인과 가족이 되려면 그만큼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길러야 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의 문장을 선생님이 밑줄을 그어놨는데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은 지금 그 가족인 뭐 타인은 아니지, 가족이.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그 가족이 된다는 건 사실 타인과 가족이 되는 거거든. 그렇다면 사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저자에 따르면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기른 다음에서야 결혼을 해야 별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없이 결혼하게 되었을 경우에 결국 그 결혼은 제대로 가지 못하고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렇게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92쪽. 자, 밑에서 넷째 줄. 때로는 민성이. 때로는 부모에게 나약하고 부모에게 무너져 내릴 때가 있겠지. 거짓말도 하고 잘못된 판단도 하겠지. 노아이 전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부모에게 귀를 안 내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어깨를 빌려줘야 하는 상황도 생기겠지. 이 모든 가르침이. 거기까지 민성아.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 부모관에 대해서. 너희들이 평소에 알고 있던 부모관하고 지금 여기 이 문장에 나와 있던 이 부모관하고 어때? 보통은 부모님들이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런 말도 하고 저희도 되게 길을 안내야 하는 게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바뀐 느낌이에요. 그러면 예주가 생각하는 부모관은 뭐야? 제가 생각하는 부모는, 나를 다듬어주고 이렇게 다른 길로 가게 해주는 사람? 우리가 가진 네. 부모관은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이 책은 끊임없이 부모에 대해서 딴 얘기를 해. 자, 111쪽 보겠습니다. 111쪽 밑에서 둘째 줄 예주 읽어보자. 세상의 모든 부모는 불안정하고 불안한 존재들 아니에요. 그들도 부모 노릇이 처음이잖아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건 그만큼 상대를 신뢰한다는 뜻 같아요. 많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자기 약점을 감추고 치부를 드러내지 않죠. 그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가 무너져요. 역시 이 이야기에서도 아까 앞에서 그 민성이 읽었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책 저자의 부모에 대한 시각들은 그래서 그런 얘기해. 여러분도 뭐 그래. 내가 부모가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이 처음이지만 부모도 부모가 처음이라서 그러다 보니 서로가 서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바뀐 거야. 과거의 전통적인 부모상은 이상적이고 리더고 완벽하고 그래서 자식을 잘 보호하고 감싸주고 이런 그 것들이
부모상이었어. 근데 요즘 들어서의 어떤 그런 부모상은 그냥 솔직하게 나도 부모가 처음이라 서툴 수 있어. 그러니 너하고 나가 대등한 관계로 함께 노력해야 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부모들도 있다라는 거지. 민성이, 너는 어떤 부모가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 어떤 부모여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를 약간 이끌어줄 수 있는 부모가 전통적인 좀 부모.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약간 불안정하더라도 약간 부모라는 게 약간 불안정한 거는 맞는 말이지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 일단은 저희를 낳으셨으면 같이 가는 거잖아요, 끝까지. 그러면서 이미 한 번쯤 걸은 길이니까 그거를 같이 좀 더 방향을 이끌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예준은? 저는 아기를 갓 낳았을 때는 뭔가 아무것도 그 부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허둥지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 그래도 지금 저희 부모님 정도 같은 나이가 되면은 부모 노릇을 꽤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 정도면 아이들에게 그 도움을 주고 안정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석이 예주 같은 경우 어쨌든 전통적인 부모를 더 선호하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로서 어떤 그런 책임 뭐 이런 부분들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이런 부모 관은 어때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자, 끝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59쪽. 마지막 문단. 온전한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건 누구를 차례지? 민성이요. 차를까요? 민석이. 온전한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건 그게 누구든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내가 나를 이루는 요소라고 믿는 것들이 정작 외부에서 온 것일 수도 있으니까. 나 역시 다르지 않았다. 내가 나를 이룬다고 믿는 많은 것들은 어쩌면 센터라는 특별한 시스템 속에서 형성된 것일지도 몰랐다. 낯선 사람과 친구가 되기까지 적당한 시간이 걸리듯 내가 나를 알고 친해지기까지 그렇게 스스로를 이해하기까지는 제법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거기까지. 자,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책의 저자는 틈틈이 이야기 스토리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기의 생각들을 이렇게 뭐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온전한 자기 자신을 찾는 것. 사실은 선생님도 50년 넘게 있지만 과연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를 과연 내가 지금 딱 단정해서 말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솔직히 좀 의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지금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한 어떤 걸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그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쩌면 영원히 못 찾을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분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은 끊임없이 계속 되어야 되고 자기 정체성을 찾는 어떤 그런 활동은 되어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쌤이 이 저자의 말에 동의하는 어떤 그런 편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은 또 이런 메시지가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한테는 너무 이렇게 동떨어진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분들도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미리 살아온 사람들이 경험을 바탕으로서 여러분들의 조언, 충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론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는 것들은 또 여러분의 선택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페인트라는 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물어볼까, 선생님이? 예주는 이 책, 뭐 우리가 그 예전에 봤던, 그냥 얘기하라면 너무 막연하니까 우리가 그 전에 봤던 뭐그 어쩌면 좋아 14살이라던가 안녕 바이칼 팁, 그다음에 가면 생활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 독고섬에게 반하면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이런 정도의 문학 작품을 봤는데 그런 작품과 견줘봤을 때 이 책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평할 수 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저는 일단 뭔가 NC센터에서 이루어진다는 새로운 장소를 만들었다는 게, 어,
가면 생활자도 그렇듯이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야기가 이어간다는 게 되게 신비롭고, 뭔가 미래의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뭔가 그런 미래 이야기라서,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가족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서 뭔가 평소에 저희 부모님이랑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는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민성이는? 저는 일단은 이거를 예전에 한번 읽어봤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주제가 아이들이 부모 면접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되게 조금 약간 신박한 느낌도 들고, 제가 약간 이런 느낌의 현실이지만 지금 현실이랑은 살짝 다른 판타지 요소가 가미되거나 아니면 이런 것처럼 약간 미래 사회, 새로운 게 나오거나 그런 내용을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부담 없이 재밌게 읽은 것 같고. 네. 그래요, 아무튼. 네,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번에 그 다음 주 7월 26일하고 다다음 주 8월 2일 날은 수업 쉬고 우리가 8월 9일 날 다시 볼 거야. 8월 9일. 그리고 그때 힙합은 어떻게 힙하게 됐을까? 그 책 가지고 보는 걸로. 네. 힙합은 어떻게 힙하게 됐을까? 그 책 가지고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글쓰기 숙제를 내줘? 아니요. 힙합은 그 책 볼 거야? 네. 왜? 글쓰기가 더 어려워? 책 읽기 더 쉬워? 네. 그래? 글쓰기 책 읽고 막 이거 뭐 하는 것 힙합은 글쓰기 하면 힙합은 그 책은 뛸 거야. 겁나 뛸 거야. 이래도 안 바꿔? 그냥 책 자, 읽을게. 그래.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음, 글쓰기는 빡세요. 빡세. 아, 그래. 책 힘들어. 읽는 건 그냥 가볍게 어. 와, 책이다 하고 읽으면 되는데. 그 선생님은 글쓰기가 더 편해. 왜요? 이제 이거 수업 한번 기출문은 준비하려면 시간이 거의 한 8시간 정도 걸려. 한 번 저 읽고 예전 다시 한 번 읽을 때 한 2시간 정도 걸리고 다시 이렇게 한 번 읽고 뭐 수업 준비하고 뭐 하다 보면 거의 막 한 6시간, 8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글쓰기 저기 하려고 그러면 너희들 그냥 뭐 글 써라라고 해놓고서는 다음에 글쓰기 할 때만 열심히 지도하면 되잖아. 이미 쌤이 그동안 따로 노력을 투여하지 않아도 되잖아. 아니, 이미 갖고 있는 수업하시는 경험을 분이 바탕으로. 따로 노력을 하셔야죠. 뭐라고? 선생님들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선생님도 열심히 하셔야죠. 글쓰기는 내가 벌써 몇십 년 동안이나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는데 뭘 더 열심히 해? 그럼 이거 민성아. 책 주제를 탐구하는 것도 열심히 더 하셔야죠. 저희랑 지금 하는 게 이게 책 주제에 대해서 토론한다라고 대충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독서하는 게 쌤은 훨씬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더 열심히.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그러게요. 잘 지내시고 힙합은 어떻게 힙하게 됐을까라는 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휴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와.